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대화 패턴. 그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소한 오해였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끝났을 때 한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히 속상했던 건 자신이었고 상처를 준 쪽은 상대였는데 대화가 끝난 후엔 오히려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줘야 할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감정은 언어보다 빠르다. 말을 듣기도 전에 가슴은 이미 움츠러들고 있었다. 상대의 말에는 날이 없었고 비난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이 남았다. 마치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잘못 들은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슬펐는지조차 헷갈린다. 결국 감정은 잠재워지고 정리는 되지 않은 채 뒤엉킨다. 이런 감정의 흐름은 하나의 공통된 경로를 따른다. 분명히 아팠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라는 말 앞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무효화된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라는 문장 뒤에는 늘 가해자의 도덕적 우위가 버티고 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혼란에 빠진다. 분명히 나는 상처받았는데 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예민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상처를 표현하면 피해자 코스프레가 된다. 결국 피해자는 사라진다. 대신 남겨지는 건 그저 상대의 감정을 달래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라는 죄책감뿐이다. 이 감정은 반복될수록 내면을 잠식한다. 사람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자기 표현을 두렵게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의 교차였지만 나중엔 자기 존중감의 침식으로 이어진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흔하다는 사실이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도록 훈련받아왔다. 하지만 그건 이해가 아니라 감정의 삭제에 가까운 수용이었다. 누군가는 늘 내가 잘못한 건 없어라고 말한다. 그 말 앞에서 우리의 감정은 존재 자체를 의심받는다. 그렇게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남는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감정은 그렇게 왜곡되고 흐려진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왜 항상 사과하고 있을까? 언제부터 내 감정은 불편한 것이 되었을까? 왜 나는 감정을 설명하기보다 숨기고 있을까? 그 질문은 이 감정의 흐름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인식이다.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마주하는 것. 피해자가 사라진 그 대화의 패턴을 다시 꺼내어 조용히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음은 그 인식의 순간을 파헤쳐보자. 그날의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평소보다도 더 조용했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상대는 친절했고 웃었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대화가 끝났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졌고 나는 묘한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 빠졌다. 이상하다는 직감은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작이었다. 상대는 내 감정을 듣는 척했지만 실은 무효화하고 있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말은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임 회피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는 내 감정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나의 감정만 문제 삼는 구조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라는 가정 속엔 나의 현실을 상대적인 착각으로 취급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 이제서야 보인다. 그날의 대화 속에서 상대는 철저하게 자신을 중립적인 설명자로 포지셔닝했고 나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자로 몰렸다. 내가 감정을 드러낼수록 상대는 점점 더 논리적인 언어로 무장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건 내가 과거 상처 때문에 예민해진 걸 수도 있어. 이런 문장들 속에서 내 감정은
하나의 이해 대상일 뿐, 존중 대상은 아니었다. 이때 우리는 착각한다.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그 논리란 감정을 지우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다. 그 사람이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에 익숙한 것뿐이다. 인식이란 그런 순간에 찾아온다. 내가 느낀 불편함이 나의 예민함이 아니라 상대의 언어 구조 때문이었다는 사실. 내가 화난 이유가 불명확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 이유를 크게 만든 거였다는 깨달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사과하고 있었던 이유는 상대가 나의 감정을 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는 통찰. 이것은 단지 대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힘의 문제다.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관계를 지배한다. 누군가의 감정을 지우고 왜곡하고 끝내는 그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구조는 일종의 언어 권력이다. 말이 부드러우면 그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감정을 짓밟는 건 항상 고함이나 욕설만이 아니다. 조용한 말투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기술은 더 치밀하고 더 은밀하다. 그리고 이 대화 구조는 반복된다. 가해자는 늘 피해자의 표현 방식만을 문제 삼는다. 왜 이렇게 흥분해? 그렇게 말하면 누가 널 이해하겠어? 말을 좀 예쁘게 해봐. 이 말들은 감정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만 초점을 둔다.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감정을 표현한 방식을 탓함으로써 감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전략이다. 이 순간 인식해야 한다. 이건 대화가 아니다. 감정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재단하고 왜곡하는 구조다. 상대는 나와의 관계를 평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이 인식 없이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인식은 아픔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던 관계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내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받아주는 척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프레임으로 나를 재단하고 있었을 수 있다. 관계의 뿌리까지 의심하게 되는 이 과정은 무섭지만 꼭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맞다. 의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조는 있었다. 피해자는 사라지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 대화의 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의도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다. 이제 감정이 흐트러졌고 그 감정의 이상함을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언어다. 이제는 말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한다. 언어는 인식의 검이자 방패다. 이제 우리는 그 언어를 다시 손에 쥐어야 한다. 말이 바뀌기 전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구조에 갇혀 있는지를 깨닫고도 여전히 그 언어를 반복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그 안에 머물게 된다. 인식은 문을 연다. 그러나 언어는 그 문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착한 언어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착한 언어란 갈등을 회피하는 언어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예민했나 봐. 그냥 넘기자. 이런 말들은 분노의 에너지를 꾹 누르고 슬픔을 무기력으로 바꾼다. 감정을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봐 우리는 늘 한 박자 늦게 말하고 한 톤 낮은 목소리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감정을 가만히 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남는 건 침묵이 아니라 왜곡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며 지우려 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 말은 그렇게 들렸어. 내 감정을 지우지 마.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그 말은 그렇게 들렸어는 상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나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이는 감정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말이다. 둘째, 내 감정을 지우지 마는 선을 긋는 언어다. 이 감정은 나의 것이다. 당신이 그 감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권리는 없다. 감정은 논리가 아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입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논쟁의 언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느낀 건 내 감정이고 그건 틀리지 않았어. 혹은 사과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책임이야.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난 다시 상처받을 거야. 이제부터 말은 방어가 아닌 존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말들도 필요하다. 이 얘기 지금은 못하겠어. 내 감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줘.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감정은 진짜야.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판단하려는 것 같아서 이 대화는 멈춰야 할 것 같아. 우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가장 외로워진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감이 아니다. 존재의 부정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맞는지조차 헷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의심하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화는 곧 회복이다. 나는 느낀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말한 감정에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지울 권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언어는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다. 특히 상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은 갈등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는 대신 존중을 요청하는 것으로 바꾸는 순간 관계의 구조가 바뀐다. 이건 내 감정이야. 그리고 이 감정도 대화 속에 있어야 해. 이 말이 처음 나오는 순간 상대는 당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감정을 쉽게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구조의 시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삼켜선 안 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정중한 경계다. 분노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 논리로 무장하지 않아도 감정을 인정받는 문장. 그게 바로 회복의 언어다. 이제부터 말의 톤은 바꿔도 된다. 감정은 감정대로 말해도 된다. 울컥해도 괜찮고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통해 나를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것.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할 문장은 이런 것이다. 지금 이 말이 나를 무시받는 느낌이 들게 했어. 내 감정을 무효화하지 말아줘. 그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야. 이건 감정의 문제지. 내가 논리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감정을 포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한다. 분명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실천이다. 실천이란 단어는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관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언어를 쓴다는 건 새로운 자아를 드러낸다는 의미고 이는 곧 이전 관계의 구조를 재정의하게 된다. 실천의 시작은 작지만 그 여파는 깊다. 특히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대화 패턴 속에서 벗어나려면 말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처음 이 말을 입에 올렸을 때는 나조차 놀랐다.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됐어. 그냥 넘기지 말아줘. 상대는 당황했고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익숙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나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 의도와 상관없이 난 상처받았어. 그 사실도 중요하지 않아? 대화의 공기가 바뀌었다. 처음엔 어색했고 상대는 방어적이었지만 이전과 달리 내 감정이 대화 안에 살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소멸되지 않았다. 그건 아주 작지만 분명한 승리였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변화는 시작된다. 실천은 항상 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태도까지 확장된다. 예전 같으면 상대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라고 물을 때 나는 당황하며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게 문제야. 잘못을 정확히 짚어야만 사과할 수 있다는 사고. 감정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말이, 그 표정이
그 상황이 나에겐 아팠어. 이 말은 논쟁을 위한 게 아니다. 존재를 위한 언어다. 또한 실천은 반복적이고 훈련이 필요하다. 한 번 말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는다. 한 번 경계했다고 모두가 나를 존중하진 않는다. 하지만 매번 말할 때마다 나는 나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언어가 나를 지키는 기술이 되어간다. 실천은 때로 관계의 정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뀐 내 말투에 거북함을 느끼고 멀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손실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다. 말을 바꾸면 관계도 바뀌고 결국 내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언어는 나의 경계를 선명하게 만들고 그 경계 위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천은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 지금 이 대화는 불편해. 잠시 멈추고 싶어. 그 말투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게 말하면 더는 얘기 못해. 내 감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줘. 나도 똑같이 대화하고 싶어. 이런 문장들은 처음엔 부담스럽고 관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실천 없이는 우리는 끝없이 감정의 희생자가 된다. 실천은 외로움과 함께 온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감정보다 관계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의 방식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다. 왜 갑자기 이렇게 예민해졌지? 그동안은 그냥 넘어갔잖아. 이런 반응에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천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온다. 아, 미안. 그런 줄 몰랐어. 내 말 듣고 생각해 볼게. 그 한마디에 우리는 깨닫는다. 실천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갈등 없는 관계를 위해 감정을 봉인하지 않는다. 실천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침묵 대신 단호한 말로, 복종 대신 존중으로 우리는 실천한다. 실천은 용기다. 하지만 실천 이후에 찾아오는 건 고요한 승리가 아니라 파문이다. 그 파문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로 드러난다. 어떤 이는 당황하고, 어떤 이는 거리를 두고, 어떤 이는 조용히 멀어진다. 그 순간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할 감정인가?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냥 참는 게 더 평화롭진 않을까? 하지만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다. 평화라는 말은 자주 왜곡된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진짜 평화일까? 감정이 사라진 관계가 건강한 걸까? 아니면 그것은 침묵이라는 이름에 무너진 존엄 위에 세운 허상일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관계 유지가 아니라 관계 조절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관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내 감정은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의 경계를 알아보고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는가? 그 기준이 없다면 관계는 감정을 파괴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우며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감정을 말했고 그 말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제 그 기준에 따라 관계를 분류해야 한다. 1. 바뀌는 사람. 이들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들으려 한다. 말의 방식을 바꾸려 노력하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대신 그랬구나.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2. 무시하는 사람. 이들은 당신의 감정을 여전히 불편함으로만 받아들인다. 감정 표현을 문제 삼고 여전히 자신의 말이 맞다고 믿는다.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되더라도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 것이다. 관계를 지속할수록 감정은 다시 갇히게 된다. 3. 떠나는 사람. 이들은 당신의 변화된 태도를 감당하지 못한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라는 말을 반복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 결국 이 관계는 멀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반응 중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것이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와도 깊게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관계야말로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관계 조절에는 슬픔이 따른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친구, 오래된 연인, 혹은 가족일 수도 있다.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건 감정적으로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그들이 아무리 가까운 존재라도 나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나를 해치는 구조라는 걸. 관계 조절은 철저한 선택이다. 그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내 미래를 위한 선별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나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나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둘 것인가? 나는 어떤 말과 태도를 내 삶의 언어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이 곧 나를 지켜내는 기준이 된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공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존중받고 존중하는 사람과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팔지 않는다. 이제는 감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선택한다. 그 선택은 외로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 끝에서 진짜 연결이 시작된다. 모든 걸 겪고 나서 남은 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떤 삶의 철학으로 이어갈지를 다룰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기 감정을 지워왔을까? 얼마나 자주 그 정도는 그냥 넘기자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을까? 얼마나 자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관계를 감췄을까? 그 수많은 침묵과 타협, 그리고 내면에서 무너져 내린 나를 우리는 잊은 채 살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잃은 건 말이 아니라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느꼈고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감정은 틀린 게 아니었다고. 지워지기엔 너무 진실했던 나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나 프레임 안에 갇힐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진실이었다고. 회복은 감정의 복원이 아니다. 회복은 존재의 복원이다. 무너졌던 감정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내가 다시 서는 일. 더는 누구의 언어에 기대지 않고 내 언어로 나를 설명하는 것. 그게 회복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라고 말해야 했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도 별일 아니야라고 넘겨야 했고 분노가 치밀어도 내가 예민한가 라는 의심부터 먼저 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나를 없애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런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세상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나는 말할 것이다. 내가 느낀 감정을, 내가 걸은 고통을, 내가 뚫고 온 침묵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할 것이다. 이 감정은 내 것이다. 이 존재는 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프레임 속에서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회복이란 내게 질문하는 일이다. 넌 지금 어떤 기분이야? 그 감정은 어디서 왔어? 그 감정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해? 그리고 그 질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다시 안아줄 수 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사람이 다 너처럼 예민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말들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민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나는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그건 단점이 아니라 상처를 알아보는 능력이고 존중이 깨질 때 조용히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한 감각이라는 걸. 회복은 완벽한 고요가 아니다. 회복은 흔들리면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힘이다. 누군가의 말에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 다시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나의 감정을 인정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지울 수 없다고. 이 감정은 존재한다고. 나는 존재한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 뒤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 존재의 온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온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다. 말은 회복의 시작이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할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은 나를 향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다시 살아난다. 내 감정은 유효하다. 내 언어는 타당하다. 내 존재는 완전하다.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 당신은 언제 감정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지워진 느낌을 받았나요? 지금 댓글로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언어가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이 될 수 있어요.